음 쪼끔 그냥 의사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교수의 관점에서 주로 무릎을 하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스포츠 메디슨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조금 더 적합한 운동들이 좀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환자들하고 인제 보고 여기에 오게 됐는데, 환자들 인제 봐서 인제 제가 목소리가 쪼끔 인제 가라앉고 좀 약간 쉬어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 항상 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활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재활을. 근데 사실은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재활이 아니라 그냥 운동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일상생활로 복귀인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OECD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보다도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의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시스템은 더더욱이나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저가의 고품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나라, 아주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재활병원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있거든요. 사실은 인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어딘가에 가야지 재활을 할 수 있고, 어느 학원인가 꼭 다녀야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느 체육관을 다녀야지 운동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들이 뭘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인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올해 한 해는 좀 제가 해 볼까. 또 저희가 연구소가 있는데,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전문 라이브 시간에 보여 드렸던 인제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그 선생님하고 좀 운동을 짜와 가지고 조금 더 인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고런 부분들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인제 이걸 질환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운동별로 갈 것이냐, 고거는 아직은 결정을 못 했지만 하여튼 고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요,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이라는 주제로 올해는 끌고 갈 생각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관절 운동 알고 시작하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를 좀 먼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인제 제가 쉽게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이 체육학이나 운동학에 대해서 아주 쪼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쉽게 그렇게 좀 풀어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관절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부학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관절은 제가 인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무릎을 하고 있으니까 무릎 근처를 갖고 왔지만, 모든 관절 우리가 손목이라든가 뭐 고관절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뭐 비슷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뼈가 있겠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마디가 인제 관절인 거니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뭔가 얘네들이 움직이려면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고 한 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릎에서는 이제 반월상 연골, 이제 스폰지 같이 방석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이 있고, 뭐 손목에서는 삼각 연골이 있고, 뭐 어깨에서는 레비룸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래서 이 연골과 연골이 맞닿는, 소위 말해서 물렁뼈와 물렁뼈가 맞닿을 때 그 중간 과정에서 방석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과 유사한 것들이 꼭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가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투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화살표로 된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RI를 찍게 되는데, MRI를 찍게 되면 이렇게 일정 부분은 요렇게 쌓여져 있는 물렁뼈, 관절 연골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반월상 연골, 즉 도가니가 이렇게 그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빈 칸을 없게 만들어서 접촉면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우리 사람 뼈를 이렇게 단면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관절 연골이 구성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절 연골은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초자연골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초자연골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탄성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주 대표적인 탄성섬유가 뭐죠? 우리 뭐 주위에서 있는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게 고무예요. 고무. 우리 고무 하면은 우리가 고무 타이어 같은 것들 아니면 운동화 이렇게 뭐 밑창 같은 것들이 고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우개도 그렇고. 고무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닳아버리죠. 타이어가 닳기도 하고 우리 운동화가 닳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고무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오히려 쓰지 않고 놔두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무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우리 운동화 같은 거 고무가 푸석푸석하게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사갔다고. 그러니까 푸석푸석하게 깨져 나가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서져 나갑니다. 타이어 같은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고무는 너무 많이 쓰면은 닳아버리고 그다음 너무 가만히 놔둬서 충격 같은 것들이 가해지지 않으면 사가버리거든요. 우리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많이 쓰고 무리하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관절이 닳아서 소위 말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너무 안 쓰고 놔두면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정형외과에서 어디 뭐 인대가 다쳤다, 뼈가 뭐 부러졌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부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방기부스라고 하는 우리가 스플린트가 있고 그 통기부스라고 하는 캐스트가 있는데 이 방기부스, 통기부스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이렇게 기부스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보조기 혹은 그냥 보조기를 안 한 상태에서 무릎 관절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수술 후에 바로 시작하는 이런 조기 재활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놔두게 고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연골 세포들이 깨져서 나오는 그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뼈와 연골과 반월상 연골은 다 이 뼈에 붙어 있는 애들이지만 이 뼈와 뼈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을 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과 힘줄을 연결하는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건 혹은 힘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위가 근육이라고 치면은 사실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는 뭐 인대 강화주사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는 강화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어떠한 주사를 뭐 아니면 뭐를 하면 강제로 뭐 염증을 일으키며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신체 내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강화된다는 증거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근육 같은 것들은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관절 주위에서 우리가 연골을 재생시키고 싶어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뼈를 만들고 싶어도 뼈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이 관절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근육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능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줄도 강화가 되면서 무릎의 안정성 관절의 안정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관절 주위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강화될 수 있는 거는 근육밖에 없다. 그래서 힘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만 되는지를 갖다
아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참 그 명언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막 한 80 정도 가까이 되셨거든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80 정도 가까이 되신 게 아니라 진짜 80 되셨구나. 근데 막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도 운동을 하시고 점심에도 운동을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막 걷는 운동 같은 걸 많이 하시면은 주위에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 오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리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뭐 우리 어머니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운동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하게 살자. 뭐 건강한 거에 뭐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 몸에 그렇게 와닿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어른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날까지 화장실 갔다 옵시다. 우리 죽기 전날까지 물 떠먹고 돌아가십시다."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몇 살까지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well aging, 어떻게 하면 잘 늙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근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그 단백질 같은 것들 많이 섭취하라고, 결국은 단백질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육류, 고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육류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많고 지방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독이 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동물성 지방은 이렇게 그 단백질을 가장 빠른 시기에 섭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싫어할 것들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드셔야지만 이게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 동물성 단백질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식물성 단백질이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이가 들면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경이 되시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노인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 뼈의 대사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선 만들어지는 것도 늦어지게 되고 이 빠져나가 없애버리는 것도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뼈 대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이 골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정상인의 뼈는 왼쪽에 이렇게 조밀하게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숭숭숭숭 뚫려 있는 느낌이고, 요거를 갖다 조금 더 큰 현미경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왼쪽은 이렇게 꽉 찬 느낌이지만 오른쪽은 숭숭숭숭 뚫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유일한 구조물들 중에서 자기 조직으로 낳는 것은 유일하게 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부가 찢어져서 꼬매는 경우에도 우리 생각에는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 중간에는 흉터 조직으로 낳는 거고, 우리가 신경이 끊어지고 혈관이 끊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어도 사실 신경이나 혈관 조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부위는 흉터 조직으로 남게 됐는데 유일하게 뼈는 뼈 조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실 필요가 없이 운동을 잘 하게 되면은 뼈 대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빠지는 것들이 뭐냐면 고유 감각이에요. 고유 감각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균형 감각 면접 얘기하면 사실은 중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밑에 레지던트 선생하고 옛날에 제가 같이 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은 눈을 감고 이제 한 발 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서 있는 자세가 틀립니다.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저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친구니까 이렇게 한 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서 있어요,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 근데 저는 보면은 한 발을 들고 있으니까 이 머리랑 팔이 약간 허리 있는 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이 근력이 충분히 받쳐주질 못하니까 벌써 자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한 발 들기를 했는데 무진장 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이서 내기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버틴 거는 이겼는데 보면 이 친구는 잘 요 중심을 잡으면서 넘어지지만 저는 흔들흔들하면서 버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저기만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눈을 감고 대충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유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뭐 이런 것들을 다 위치하는데 우리가 위치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치를 변형을 했었을 때, 위치가 움직였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감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점프를 뛰어가지고 제자리에 내가 원하는 원에 딱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밖에서 많이 걸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밖에서 많이 걷다 보면은 번쩍거리면 이렇게 쳐다도 봐야 되겠죠. 저기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 거기도 이렇게 쳐다봐야 될 끼고 그다음 앞에서 오는 우리 핸드폰하고 오는 우리 초등학생이 있으면 걔도 좀 피해야 될 거고 앞에서 차가 오려고 그러면 제가 뒷걸음질도 쳐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모든 감각이 발달이 돼 있는 것들을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유 감각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운동을 밖에서 하게 되면 이런 고유 감각들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고유 감각하고 균형 감각을 찾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할까?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좀 고차원적인 체육학적, 운동학적 얘기를 좀 하게 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닫힌 사슬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열린 사슬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왼쪽에 있는 애를 보면은 발바닥이 둘 다 땅에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면하고 이 다리하고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닫혀 있어 버리는 거죠. 저런 거를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면 한 발을 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면하고 한 발이 떠 있으면서 한쪽 방향에 이렇게 바로 원을 그리면 한쪽으로 빠져나가듯이 돼 있잖아요. 저런 거를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합니다. 닫힌 사슬 운동이 좋습니까? 열린 사슬 운동이 좋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닫힌 사슬 운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헬스장에 가면 벤치프레서라고 있어요. 벤치프레서, 레그프레서. 우리 발로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발바닥이 다 있잖아요. 발바닥이 다 있는 운동은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그 익스텐서나 레그 플렉서처럼 보면은 발바닥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붕.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바닥이 붕 떠 있잖아요. 얘는 발바닥이 다 있고 발바닥이 붕 떠 있는 운동은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사슬 운동은 이 편측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서다 그러면은 이 종아리의 앞부분, 허벅지의 앞부분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쪽을 주로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해야 되겠어요? 어느 한쪽 근육이 좀 부실하다고 할 때 그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열린 사슬 운동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친 발바닥을 갖다가 같이 사용하는 왼쪽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앞뒤 근육, 이 허벅지의 앞뒤 근육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다친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균형적으로 커지는 데는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마 자세를 한다. 기마 자세를 해서 약간 쪼그려 앉는다. 그러면은 다친 사슬 운동이잖아요.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이 같이 균형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 바디빌더들이 어느 쪽 근육이 좀 약한 경우 아니면 운동선수가 어느 쪽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열린 사슬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육체미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뭐 수영장 가가지고 멋있게 뭐 해변가 가서 이렇게 근육을 뽐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진짜 생활용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친 사슬 운동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친 사슬 운동은 발바닥이 붙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슬 운동을 저는 더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자리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운동이 있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운동을 권유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리 운동보다는 움직이는 운동들이 균형 감각 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특히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들은 이 고유 감각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헬스장 보통 환자들한테 운동 좀 하세요. 뭐 걷는 운동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일단 헬스장 끊어야지. 그리고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60, 70 넘으신 분들도 자꾸 헬스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헬스장에 안 가시는 것보다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헬스장 온도도 좋고 또 내가 유튜브도 보면서 얼마나 뭐 좋습니까? 그렇지만 같은 걷기를 하더라도 러닝머신 위에서 하게 되면은 근력 운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골다공증도 약간은 자극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면에서 받는 충격만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고유감각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는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요즘 넓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걸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쇼핑몰이나 무슨 우리 뭐라 그러나요?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뭐 그런 뭐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대형 마트들 가서 많이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글쎄요 뭐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면 하나라도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일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항상 그 얘기했는데 우리 뭐 정용진 회장님이나 이렇게 유통업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캠페인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대형 마트들 같은 데가. 그러면 운동과 사실은 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게 할 수 있는 일부 쇼핑몰은 트랙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그런 트랙들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데 제가 재원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히 어르신들이 겨울이 돼서 이 낙상 때문에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쇼핑몰에 이렇게 내려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양만 키우려고 해요. 질을 좋게 해야 되는데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양만 키우려고 그래요.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라 그럴까. 헬스장 가서 막 무거운 거 들려고 하고 무거운 거 하려고 그러고 땀 흘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막 실내 자전거 같은 거를 하더라도 막 강도를 굉장히 높게 해 가지고 할딱할딱거리면서 할게 하고 근데 그거는 근육의 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산소 운동들은 근육의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런 것들은 근육의 양은 늘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근육의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낮은 강도로 길게 하는 거를 저는 더 권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단계로 10분 할 거가 있다면은 저는 그러려면 2단계로 한 50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더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자꾸 헬스장 가서 이렇게 근육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바디빌더가 공을 멀리 던지겠습니까? 오른쪽에 지금 삐썩 마른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공을 멀리 던지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능적인 공을 던진다든가 공을 찬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삐썩 마른 긴 근육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늙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삐썩 말랐지만 기능적인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마라톤이나 아니면 뭐 장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우리가 삐썩 말라 있잖아요. 보면은 황영조 선수도 옛날에 말라 있고 이봉주 선수도 말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100m 달리시는 분들 보세요. 100m 선수들 보면 막 근육이 우락부락합니다. 100m는 숨을 안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양보다는 기능, 질을 좀 높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무슨 운동이 더 좋으냐? 선생님은 무슨 운동을 권유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재밌는 운동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뭐 몸에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기 싫은 법이고요.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뭐 자기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운동을 하는 것을 첫째로는 권고를 드립니다. 특히나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신 남녀분이라면 어르신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몸에 맞는 운동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각각에 맞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수영 같은 운동은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좋겠죠. 왜냐하면은 물이 다 체중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 체중은 안 실리니까 아주 좋은 운동이겠죠. 이렇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렇게 오십견이나 어깨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운동도 같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저거는 호흡기 쪽으로도 굉장히 좋으시고 심폐 운동의 면에서도 좋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허리 운동에도 좋습니다.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은 또 뭐가 있겠어요?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질환일 것 같고 어려운 운동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호흡기계 쪽이나 뭐가 저게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에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 있고 이 습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질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영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영은 골다공증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무릎에 좋은 운동에 중에 하나로 추천되는 게 뭐냐면 실내 자전거예요. 실내 자전거는 음악도 들으면서 할 수 있죠. 앞에 유튜브도 보면서 할 수 있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허리에도 비교적 좋은 영향을 주고요. 왜냐하면은 이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안장이 체중을 받아주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허리가 그러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에 뭐 이제 또 허리가 또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자세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제 치질이나 아니면 이제 이 꼬리뼈 쪽에 무슨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걷는 운동은 다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시간하고 발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발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콩콩 뛰어다니는 거, 러닝을 하는 거는 발이 떠 있는 시간이 많겠죠. 요런 운동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걷는 운동 좋겠죠. 또 팔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 어깨도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심폐 운동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많으면 호흡기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고요. 심부전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또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이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전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모든 운동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가는 것들이 좋고요. 세 번째는 안전한 운동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각자의 예를 들어서 인제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이 탁구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도 많이 따는 운동이고 뭐 요번에 저거 체육회장이 된 체육회장님도 우리 탁구 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뭐 탁구가 그렇지만 이게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폈다 하는 운동은 괜찮은데 비트는 운동이 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탁구가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고요. 배드민턴도 이 심폐 운동하고 전신 운동하는 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점프도 하고 아주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큰 활동 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것도 비트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는 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제 우리가 뭐 등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암벽 타기 막 이런 것들 하면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사실은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액티브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죠, 저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 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 다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 있는 것들을 좀 피해 나가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이론적으로 사실은 지금 제가 굉장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산소 운동 부분도 그렇고 아까 열린 사슬 닫힌 사슬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은 꽤나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다음에도 또 인제 어 강의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 데까지 드리고 한 45 분이나 50 분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지만 요번 달에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 비욘디가 좀 쉰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화요일 날 강의를 4 시에 드리는 거고요. 보통 넷째 주 제가 어 오후 4 시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인제 운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보여 드리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서부터 볼까요? 어머님이 관절염이 있으실 때 운동을 권해야 할까요? 연세가 많으신데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급성으로 지금 뭐가 아파서 오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러졌는데 운동하면 안 되겠죠. 인대 바로 끊어졌는데 운동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성 질환은 오히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만성으로 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 있는데 진짜로 운동해도 되나요? 이 소리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운동을 해서 근력이 강화가 돼야지 더 통증이 감소됩니다. "아프시면 쉬십니다." 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머님은 특히나 관절염이라는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운동마저 안 하게 되면 설령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허벅지가 좋은 근육을 수술하는 경우는 예후가 좋습니다. 허벅지가 안 좋은 근육은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게 맞고 연세가 많으신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낙상이에요. 낙상.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염이 있는데 허벅지 근육이 말라서 우리가 걷다 보면 휘청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의사 선생님하고 빨리 상의를 하셔서 수술을 하든지 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뭐 걷는데 저는 뭐 휘청하거나 이렇게 다리에 힘 빠진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절 건강을 위해서 기능식품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성분을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병원 치료 외에도 관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이 어떤 기능식품이 좋을까요? 요즘 너무 많죠.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뭐 오메가3, 자, 의사 선생님들한테요. "어떤 기능식품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마치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면요. 무릎 건강에는 우술이 좋기도 하고 뭐 도가니탕이 좋다고도 하고 뭐가 좋기도 하는데 "먹어도 되나?"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좀 더 좀 폄하해서 얘기하면
저 당근 먹고 싶은데 당근 먹어도 돼요. 오이 먹고 싶은데 오이 먹어도 돼요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임상을 거쳤다라고 하더라도 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FDA 그러니까 식약처에서요. 어떠한 기준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약이라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에 도움되는 성분이 들어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미역국에는 임신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뭐는 뭐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역을 먹는다고 임신이 잘 되고 임신을 완벽하게 뭐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 다만 그 효과를 뭐가 좋다라고 얘기도 물어보지도 마시라. 선생님들한테 의사 선생님들한테 묻지도 마시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품 가지고 식품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대상은 아닙니다. 너무 좀 까칠하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기 많이 드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골고루 많이 드시고 막 그런 거를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갖다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3개월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무릎이 뻣뻣해지고 아픕니다. 우리 요거 좀 채팅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반응을 좀 보면서 제가 답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무릎이 뻣뻣해지고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진단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운동을 해도 될까요? 지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으면 당연히 운동을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3종 세트 얘기합니다. 그 관절염이 있었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왜 생겼다고요? 쪼그리 앉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제가 100kg가 누르고 있는데 서 있을 때는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100이라면은 쪼그리 앉으면 접촉면이 15배 그 15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실제로 압력은 15배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고 12배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고 10배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쪼그리 앉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방바닥 생활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지금 걸레질 한다 그러면 쪼그리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쪼그리 앉는다는 거를 갖다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방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합니다. 양반다리 상관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하셔도 되고 의자 위에서도 양반다리 하셔도 됩니다. 양반다리가 범인이 아니라 양반다리를 하러 가는 방바닥에 앉는 거와 일어서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바닥에 절대로 앉지 마시라. 두 번째는 걷는 운동 많이 하시라. 어떠한 운동이라도 좋으니까 운동 많이 하시라. 세 번째는 아플 때는 미련하게 참지 말고 약을 드시면서 운동하시라. 그래서 소염제가 진통제도 역할도 하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들한테 드릴 때는 의사는 소염제로 드리는데 환자들은 진통제로 받아들인다. 모든 진통제는 소염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만 안 아프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 안에 생기는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절대로 방바닥에 앉지 마시라. 운동하시라. 그 다음에 소염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라. 세 번째는 그 다음 질문은요. 발목과 무릎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 PD 선생님, 우리 댓글을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나요, 댓글은? 안 올라가지나? 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안 보입니다. 네네네. 그게 마우스가 없어요, 선생님. 네. 네. 자, 그 다음 거는요. 발목과 무릎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꿀팁이 있을까요? 간단한 운동이요. 이게 지금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주 의자에서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전번에 운동 라이브에서 우리 권은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해줬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릎 건강하고 발목이 같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의자에서 밀었다 끌었다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뒤꿈치로 끌고 와도 되고 앞꿈치로 끌고 와도 되고 발바닥 전체로 끌고 발바닥을 이렇게 밀면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거를 전번 시간에 드렸던 그 건강 라이브 심지어 비욘디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데 도움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꿀팁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마 거기 같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좋은 거는요. 운동화를 딱 갈아 신고요. 그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아니면 구두 신어도 좋으니까 적정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우리가 일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음 저는 직업이 엄청 많이 걷는 직업인데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일하고 운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일은 바쁘면은 빨리 걸어야 돼요. 그리고 안 바쁘면은 어슬렁어슬렁 걷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이 만약에 걷는 거가 물론 안 하는 거보다야 낫겠죠. 근데 걷는 거를 가 일이어서 건강해지면은 우리 어?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나 뭐 택배하시는 분이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무릎이 제일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신문 배달을 하시는 분이라도 택배를 하시는 분이라도 저는 걷는 운동 따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딱 갈아 신고 자기가 걷는 속도에서 1.2배에서 1.5배로 정속도로 길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중간에 물론 불편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편하게 걷는 운동하는 거를 제일 권고드립니다. 정속도로 걸으시고 평소 걷는 속도의 1.2배에서 1.5 약간 빠른 걸음을 걸으시고 평지를 걸으시고요. 그 세 가지를 갖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지 1.2배나 1.5배 약간 빠른 정도 그다음에 또 뭔가요? 우리 정속도 요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이나 관절의 식물성 단백질 음식은 효과가 미미한가요?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요거 좋은 질문입니다. 요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근육에는 단백질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막 바디 프로필 찍는 우리 그 수술방 간호사 친구가 있는데 남자 간호사인데 그 고기 사준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와요. 그 친구는 고기에 그 조우가 있는데 고기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기 단백질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요런 효과들이 있어요. 근육 단백질은요. 그 고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있겠어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높아서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처럼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런 섬유질이나 아니면 미네랄 같은 것들이 그 비타민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고기 한 점을 먹으면 콩 한 톨을 먹으면 되는 건 거예요. 고기 한 점, 콩 한 톨을 같이 먹으면은 이게 서로가 밸런스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좀 마르시고 이런 분들은 워낙 그냥 식물성 단백질만 많이 드시잖아요. 콩 같은 것들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오히려 고기 좀 드세요. 고기 좀 드세요. 이렇게 거꾸로 권유를 드리고 있고 젊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뭐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뭐 닭고기 먹고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그 장단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45분이 벌써 넘어서 빨리 한번 해볼게요. 무릎이나 발등 다음 질문은 무릎이나 발목 등 관절 부위에서 움직이거나 일어설 때 뚜둑 소리가 나면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무릎에서 소리 나듯이 뚜둑 소리가 나요. 최근 들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건강검진했고 건강검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칼슘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영양제를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뭐랄까 모든 관절에서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소리가 나는 거는요. 무릎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아까 싸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대, 그다음에 힘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줄들이 지나가면서 관절이 이렇게 퉁 하는 거예요. 퉁 하는 소리가 나는 기타줄 튕기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퉁 하는 소리가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통증이 있는 소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시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없다.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소리가 났는데 으악 하고 한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반월상 연골, 도가니 뒤쪽이 끊어졌다, 후각부가 끊어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대 같은 것들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소리는 조심하자. 그거는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쫓아가자.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자. 간단하죠? 자, 연골연화증, 슬개건염,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걸을 때 통증이 좀 있어도 심한 거 아니면 5,000보, 10,000보 걷기를 해도 될까? 당연히 걸으셔야죠. 연골연화증 아까 얘기했죠. 연골이 약해지신 겁니다. 연골이 강하게 하는 방법은 연골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슬개건염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긴 슬개건염이라면 저는 요거는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도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긴 족저근막염이면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안 움직여서 생긴 슬개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이라면 오히려 운동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특히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이 편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되고 만약에 걸었는데 아픈 상태에서 걷는 거는 제가 반대합니다. 아프지 않는 거는 5,000보든 10,000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걷는데 통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팔을 올리거나 무언가를 들 때 어깨가 아프고 특히 잠을 잘 때 자꾸 어깨가 아파서 뒤척이게 되는데 팔을 들 때 딱딱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부분에 염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뭐 제가 어깨를 하는 사람은 이제 일단 딱 소리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딱 소리 날 때 통증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거는 보통 이두건이라는 것이 약간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빠졌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 어깨가 아프고 뭐 염증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거는 지금 회전근개염이나 아니면 오히려 오십견 같은 것들 소위 말해서 유착성 관절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깨는 크게 네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올리고 앞으로 들고 밖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안쪽으로 돌리고 이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깨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비욘디 나와서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은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운동보다는 안으로 하는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많이 하는데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하나는 철봉 매달리기 빨래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서 철봉 매달리기 하라고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문짝 잡고 밖으로 이렇게 돌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뭐 근데 그거는 어깨 하시는 선생님들이 비욘디에서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질문까지만 받고 나머지는요 제가 그 사진 찍어 가가지고요 다음 달에 그 할 때 제가 요거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릎 안쪽이 뜨끔해서 하루 정도 걷기 힘들다가 MRI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는 조금씩 욱신거립니다. 그런데 아픈 쪽 허벅지 굵기가 얇아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요? 레그 익스텐전 기구를 꾸준히 하면 굵어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그 익스텐전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사슬 운동입니다. 열린사슬 운동은 함부로 하면은 오히려 통증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을 하면 레그 프레스처럼 다친 사슬 운동을 약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픈 쪽 허벅지 굵기가 얇다는 거는 근육 약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안 아프고보다는 실제로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안 아프고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무릎이 아프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허벅지 근육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교감신경, 비교감신경 이런 것들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그 반사작용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붙질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붙는다는 허벅지 근육이 얇다는 얘기는 뭔가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 무릎 때문인지 고관절 때문인지 아니면 근육 때문인지
아니면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애 때문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낸 통증의 원인이 무슨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더 진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진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운동을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게 50분이 넘어서요. 다음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겨야 돼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져가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다시 주시면 다음번 강의는 2월 24일 날 오후 4시 그러니까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하게 되고요. 그 관절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때는 실제로 운동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우리 권호사 선생님이 같이 나올 수 있으면 같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도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